원장님 안녕하세요. 최근부터 원장님 유튜브 보기 시작했고 지식이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게시물이라 신뢰가 될 수 있을까 조심스럽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볼게요. 템포럴 프로세스, 이제 뒷광대 얘기를 이렇게 잔뜩 질문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저기 이제 뭐 물어보시고 찾아보시고 검색해 보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몇 미리를 줄이냐, 2미리냐, 4미리냐, 3미리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중요한 건요. 턱관절이 이걸 줄이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이 돼요. 예전에서 말씀드렸지만 턱관절 주변에는 그 턱관절을 싸고 있는 그 캡슐이 있거든요. 템포로만디블라 TM 조인트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찾아보시면 그게 뼈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가 주머니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머니를 다치면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존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제 마음이고, 또 환자분들이 이제 너무 줄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너무 줄이고 싶어 하는 분들 마음 때문에 또 이런저런 조금 뭐랄까 무리스러운 수술도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냥 TM 조인트 하나 보여드리면 턱관절이라는 게 이제 이 부분이 TM 조인트인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템포럴 프로세스라는 게 여기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얘가 튀어나온 것하고 얘가 튀어나온 것을 잘 저희가 봐야 되는데 이 턱관절은 이렇게 TM 조인트 캡슐이라고 해서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 여러 인대들이 여기 다 들러붙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디스크가 있는 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여기를 왕창 줄일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 뭐 입을 벌리거나 뭐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이 뭐 2mm냐, 4mm냐, 3mm냐 이거를 판단하는 거는 사실은 CT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CT를 보고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겠다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이상 욕심을 부리면은 턱관절에 장애를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감안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또 환자들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분들 때문에 거의 그냥 TM 조인트를 그러니까 템포럴 프로세스를 거의 다 없애는 수술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저도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조금은 좀 위험할 텐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그분은 또 나름대로 뭐 나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뒷광대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줄일 수는 있어요. 보통의 광대 수술하고 나면은 계단이 항상 생기니까 그 뒷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4mm 정도는 충분히 줄일 수가 있고요. 근데 피질골이 줄이는 거에 한계다라는 건 잘못된 얘기예요. 피질골하고 상관없이 줄일 수 있어요. 상관이 있는 유일한 거는 이 턱관절의 외측, 콘다일이라고 하는 거, 콘다일 헤드의 외측면이 템포럴 프로세스보다 더 튀어나와 있다면 줄여봤자 소용도 없고 줄여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환자분이 판단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보고 이렇게 하실 내용이 아니라 이건 CT 보고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대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뭐 몇 밀이다, 뭐 피질골만 줄일 수 있다, 이건 틀린 얘기고요. 어떤 병원은 4mm 이상도 갈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병원도 있는 것도 알고요. 근데 충분히 갈아낼 수 있는 양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그 계단 현상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니까. 근데 대부분의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 아치의 연속성이 깨진 분이 계세요. 플레이트는 박혀 있는데 아치가 연결이 안 된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중요한 거는 제가 환자분 CT를 보지 않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은 추측성 답변이고요. 뭐 일반적인 얘기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이러는 거 뭐 지식을 쌓는 의미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그런 인터넷 지식을 가지고 본인의 상태를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면 CT 찍어보고 저도 안 보면 모르거든요. 근데 환자분의 얘기를 하려면 환자분 CT를 찍어보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윗턱이 돌출입인지 아래턱이 들어간 건지 위에를 넣는 거랑 아래를 빼는 거 중 뭐가 더 나은지 봐주실 수 있나요? 하고 사진을 엑스레이를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모습만 보고 제가 뭐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발치 교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쪽에 치아가 없는 걸로 봐서는 발치 교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지금 윗입술하고 아랫입술의 요 관계를 보면은 아랫입술이 조금 들어가 있는 느낌이 저는 조금 더 강해요. 사실 이걸 판단하려면 코도 봐야 되고 안화골을 봐야 되거든요. 코뼈랑 같이.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아래턱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면 지금 인사이드, 그러니까 앞니 치아가 여기죠. 위턱에. 근데 아래턱에 치아가 여기 어디쯤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은 이게 오버바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아래턱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이것만 보기에는 아래턱이 조금 들어간 듯이 보이는데,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왜냐면은 요 위에 뭐 코뼈, 그 다음에 이마뼈, 안화골 이런 걸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야 정확한데, 요것만으로 굳이 답을 한다면은 아래턱이 조금 들어가 있는 느낌이 저는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조금 더 정확한 모습을 보려면 전체 얼굴을 봐야 되고요. 요 엑스레이 자체가 정확하게 찍힌 건지도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숙이고 찍었는지 들고 찍었는지에 따라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양해 좀 바라고요. 정확한 거를 원하신다면 한번 비대면 상담이라도 오세요. 그럼 영상 보고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윤곽 3종한 지 2달 넘었는데 저도 상반고정으로 인해 원래도 있던 볼페임이 더 심해졌습니다. 근데 관자놀이도 더 패일 수가 있나요? 이 질문에, 이런 질문 두시는 분은 꽤 많거든요. 광대 수술 후 관자놀이가 패였다, 이런 질문 오시는 분들 꽤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광대 수술하고 관자놀이 패일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 원인은 뭐냐면 수술이 원인이 아니에요. 수술이 원인이 아니고, 수술하고 나서 죽만 먹거나 입을 안 벌리거나 씹는 활동을 아예 안 할 때, 그러니까는 그런 병원들 있죠. 6개월 동안 죽 먹어라, 뭐 4개월 동안 입 벌리지 말아라, 뭐 요렇게 수술하고 나서 환자한테 교육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꼭 그런 환자들한테 문제가 생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관자놀이 부분, 이 축두골 부분이 꺼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 지났고 4개월 지났으니까 입을 벌리려고 할 때 턱관절에서 소리 나고 아프다 소리를 하세요. 그 왜 그러냐면, 관절이라는 건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굳어요. 그래서 강직이라고 그래요. 강직. 강직이 생기면 입을 벌릴 때 아프고 소리 나고 막 그래요. 그럼 또 광대뼈가 잘못됐다고 환자들은 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술하고 나서 3, 4개월, 뭐 5, 6개월 동안 입을 안 벌리고 씹지 않아서 생긴 그냥 문제점이죠. 그냥 정상적으로 씹고 말하고 하면은 그냥 좋아져요. 근데 그걸 안 해서 생긴 문제고요. 관자놀이는 그럼 왜 꺼지냐? 우리가 관자놀이의 측두근이 있잖아요. 측두근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라고 턱관절 앞에 있는 그 뼈가 있어요. 턱에 붙어 있는, 측두근이 붙어 있는 그 근육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우리가 운동 많이 하면 알통 생기는데 운동 안 하면 알통이 줄잖아요. 근육이 줄잖아요. 똑같은 이치로 운동을 많이 하던 사람이 운동을 안 하면 그게 근육이 줄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수술하고 나서 죽만 먹었다, 수술하고 나서 입을 안 벌렸다, 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래요. 뭐 어떤 병원은 뭐 4개월 동안 죽만 먹어라, 6개월 동안 입 벌리지 말고 뭐 오물오물 씹어 먹어라, 뭐 이렇게 말하는 병원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병원에서 오신 분들이 꼭 이 두 가지 증상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2달이 지났는데도 뭐 뼈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정상적으로 식사하시고 그냥 조금 지내시는 게, 이런 부분들 해결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쓰신 글 잘 봤습니다. 제가 수술했을 초창기 때 모습은 나름 만족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때만큼은 턱끝이 안 나와 보이는 건
뼈 침식이 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술했을 때 초창기는 붓기 때문에 드라마틱해 보였던 건가요? 뼈 침식은 누구나 다 오는 건지 부작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마도 턱 끝에 무턱이어서 실리콘 보형물을 넣으신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턱 끝에 실리콘 넣어가지고 막 침식이 5, 6mm씩 온 분도 있어요. 논문에서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보여요. 근데 사실은 뼈 침식이 오는 그 높이가, 보형물 높이가 아주 두껍게 넣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4, 5mm 정도 실리콘 두께를 넣었다, 보형물을 넣었다 그러면 한 1mm 정도, 2mm 정도까지는 뭐 뼈 침식이 한 5년, 10년 지나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모양이 변할 정도로 막 훅 꺼진다? 그런 느낌은 없어요. 아마도 환자분이 초창기 모습은 부었을 때 모습일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턱끝 전진을 하거나 턱끝 보형물을 넣거나 또는 저한테 또 수술을 받으시거나 그랬을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두세 달째 모양 얘기는 해봤자 입만 아픕니다. 6개월 돼야 모양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두세 달 됐을 때는 잔뜩 부어 있거든요. 물론 큰 붓기는 빠지죠. 하지만 20, 30%의 붓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붓기가 6개월, 1년 지나야 빠져요. 그러니까 그 붓기 있는 상태에서 만족을 했다 하면 한 6개월, 1년 지났을 때는 뭔가 부족한 느낌도 들고 어디가 뭔가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뼈 침식이라는 어떤 것 때문에 모양에 대한 불만족을 갖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귀밑각만 자를 경우 귀밑 사각턱 수술을 해야 하나요? 귀밑 사각턱 수술을 할 경우 귀밑이 아니라 귀 뒤 아닌가요? 귀 뒤쪽 흉이 지는 걸로 아는데 돈 더 주고 긴 곡선을 위해 하는 방법인 이반절개로 귀밑각만 자르면 비효율적일까요? 개인적으로는 귀 뒤 사각턱 수술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이반절개를 해서 이제 뭐 긴곡선이라고 뭐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뭐 귀밑각만 잘라줄 수도 있고 그런 수술을 저는 주로 하는데, 제가 귀 뒤 절개를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는 웬만하면 밖에다 흉터 남기기가 싫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반절개가 뭐 수술할 때 조금 불편하고 환자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솔직히 뭐 귀 뒤에 흉터라고는 하지만 안 보이진 않아요. 근데 입안 흉터는 솔직히 치과 선생님 말고는 보여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전 입안절개를 선호하고요. 귀 뒤로 하는 경우는 또 뒤밖에 안 보여서 요 앞에 약간 계단처럼 남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단점은 약간 안면신경이 그 앞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안면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안전성이나 뭐 이런 걸 따졌을 때 귀뒤 사각턱을 뭐 나쁜 방법이란 얘기가 아니라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입안절개에서 사각턱을 잘라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6년 전 턱끝이 길어서 턱끝 축소술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중턱처럼 내려오는 것 같아요. 3년 전에 이중턱 지방흡입하면 되겠지 했는데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근육이 처진 것 같아요. 몸무게도 48kg고요. 뚱뚱한 편은 아닌데 유독 턱 밑만 그래요. 이중턱 근육 묶기하면 괜찮나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 이중턱 근육 묶기를 한다는 거는요, 이 플라티스마라고 해서 활경근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척을 축소를 하고서 묶어주는 거는요, 지니오 하이오이드 머슬이라고 해서 이 설골하고 붙어 있는 턱 끝에 붙어 있는 요 방향의 근육을 앞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그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중턱이 생기는 원인이 활경근이 벌어져서 그런 경우는 동양인에서는 저는 거의 못 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광고를 많은 몇몇 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활경근 근육 묶어주는 걸 하면은 이중턱 좋아진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어서 환자들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중턱 근육 묶기라고 하는 거는 플라티스마 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활경근을 묶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턱끝 축소술을 하고서 턱살이 늘어져서 생기는 이중턱, 이거는 지니오 하이오이드 머슬을 당겨서 턱 앞에다가 묶어주는 거예요. 뭐 어찌됐든지 간에 6년 전에 수술한 경우에는 그 근육을 찾아서 묶기도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는데 수술할 때 그걸 묶어줬으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수술이 6년이나 지났다면 그 근육이 이미 짧아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육은 당기는 순간 찢어져요. 그래서 마음껏 그렇게 당겨서 꼬맬 수가 없어서 조금 수술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하지만 상태를 보고서 그 정도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추가적으로 좀 더 뭔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냥 이중턱은 활경근 묶으면 돼,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너무 단편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지금 환자분이 말한 것처럼 턱끝 축소술 때문에 생긴 거는 활경근이 아니라 지니어 하이오이드 머슬이다. 혹시 부작용 때문에 잇몸으로 실리콘이 내려오는데 어쩌면 좋나요? 지금 이 경우거든요.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입안에서 이 점막을 뚫고 실리콘 보형물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이건 무조건 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기 뚫고 나오면 고생 좀 많이 하시게 돼요. 그래서 만져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막 미끄러져서 바깥쪽 어금니 쪽으로 막 뚫고 나오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이건 무조건 빼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필러 같은 거로 여기 덩어리 져서 만져지면서 점막에서 필러가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크게 보형물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진짜 다양한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실리콘이 뚫고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뺄 생각을 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한 15분 20분이면 빼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빼버려야지 둘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이게 뚫리면 그때도 고생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빼버릴 생각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얼굴에 살이 없고 광대는 나온 편이라서 지방이식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방이식하면 나중에 볼처짐이 일어날 확률이 높나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나오는 말 중에 좀 대표적인 뭐랄까 괴담? 필러나 지방을 많이 맞으면 흘러내린다, 볼이 처진다, 뭐 풍선처럼 할머니 살처럼 늘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 있죠. 근데 그런 얘기들이 전혀 틀린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주 반복적으로 아주 많은 양을 맞았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벌어져요. 근데 뭐 한두 번 맞고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쉽게 말하면 풍선이라고 제가, 피부를 풍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 그 탄성 한계라고 해서 늘어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탄성 한계는 뭐냐면 우리 풍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람을 쭉 불어요. 그럼 풍선이 이만큼 커지죠. 근데 바람을 빼면은 처음에 바람 넣기 전 모습으로 돌아와요. 근데 어느 순간 바람을 많이 불어서 이만하게 불었어요. 그 다음에 바람을 빼면 처음 모습이 아니라 쭈글쭈글하게 늘어난 모습으로 바람을 빼도 그 모습이 되죠. 지금 말하는 게 딱 그 정도예요. 내가 바람을 어느 정도 넣어서, 지방을 어느 정도 넣어서 피부가 탄성 한계 안까지 부풀었다면 바람을 빠지고 지방이 흡수되고 필러가 녹아 없어지더라도 예전 피부로 돌아가지만, 내가 이걸 왕창 넣어가지고 탄성 한계를 넘어서 풍선 바람 넣은 것처럼 이만큼 넣어놨다. 그러면 지방이 흡수되거나 필러가 빠지고 나면 얘가 쪼그라들겠죠. 근데 예전만큼 쪼그라들지 않고 늘어난 채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처지는 느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주 많이 왕창 넣었을 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반복적으로 많이 넣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간혹 보면은 뭐 무턱이라고 턱에다가 한 10cc씩 막 한 3, 4년에 걸쳐서 맞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피부가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또 이마, 또 볼 이런 데에 막 계속 넣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러면 피부가 아까 말한 대로 탄성 한계를 넘어서서 흐물흐물해지거나 바람 빠진 풍선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하시길 바래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제가 입이 돌출돼 보여서 교정 상담 받으러 갔더니 하악외소, 즉 무턱이라고 의사 쓰더라고요. 사진과 같이 선생님이 보시기에 무턱이 맞을까요? 맞다면 혹시 4mm 정도 전진하여 턱긴 전진술을 진행한다면 효과가 있을 만한 턱인가요? 그냥 제가 뭐 환자분 정확한 CT 데이터는 없지만 요 사진만 가지고 한번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보통 우리가 코랑 코끝이랑 아랫입술이랑 턱을 연결을 하는데 요만큼이 부족한 양이라고 봐요.
그럼 얼핏 봐도 이게 한 10mm는 돼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코가 이렇게 조금 높아진다면 요 곡선이 바뀌겠죠. 요 곡선이 아마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도 그렇다 해도 한 8mm는 되겠죠. 그러니까는 좀 많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이 정도 모습이라면 4mm 갖고는 좀 택도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이 정도면은 상악도 지금 많이 나온 편이고 코도 낮고 턱은 무턱이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입을 조금 넣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무턱 수술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 코도 한번 봐야 되겠고, 높이는 것도요. 이런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정확한 거는 CT를 봐야 돼요. 이게 입이 진짜 치아 배열이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상악이 튀어나온 건지 하악이 짧은 건지 봐야 되는데, 지금 그냥 이 상태로 4mm 턱끝 전진한다 그러면 저는 반대할 것 같아요. 효과도 별로 못 느낄 거고 괜히 고생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조금 CT 찍어서 확인하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4mm보다 2배는 전진을 시켜야 황금 비율에 적합한 턱이 되는 무턱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보형물 삽입을 원치 않아서 황금 비율은 바라지도 않고 그냥 턱끝 전진술로 4mm만 전진하려 하는데, 이런 저의 의견에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드라마틱한 효과나 이상적인 턱 전진도 바라지 않고 지금보다 개선된 정도만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방금 앞에 질문 주신 분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 뭐 제 입장에서야 환자분이 지금보다 좀 나아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하면 그럼 4mm 전진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많이 아쉬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한테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전진술을 하고 오시는 분들, 턱에 보형물을 넣고 오시는 분들, 또는 전진술 하고 부족하다고 그 위에 보형물 넣고 오시는 분들, 뭐 필러 지방 맞는, 뭐 전진술하고 부족하다고 필러 지방 맞고 오시는 분들, 뭐 정말 다양하거든요. 근데 한 번 하고 끝내야지, 아쉽더라도 뭐 어떻게 요 정도로 내가 만족할 거다라고 수술 전에는 마음이 먹어지는데, 문제는 수술하고 나서 모습을 보고 나면 뭐 좋아지긴 해서 초기에는 만족이 되는데, 보면 볼수록 그때 내가 좀 그랬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수술을 찾아보거나 뭐 필러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본 느낌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내가 완벽하게 만들지 않아도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 만드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많이 아쉽겠죠. 그리고 그 아쉬움은 환자분이 수술하고 붓기 빠지고 한 자리 잡게 되는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났을 때, 원장님이 그래서 말렸구나 라는 걸 그쯤 돼서 이제 동감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수술하고 3, 4개월째는 부어 있어서 그나마 만족이 돼요. 왜냐면 옛날보다 훨씬 나아지거든요. 근데 한 5, 6개월 지나가면은 그 한계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무시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전진술하고 뭐 보형물 넣고 이러고서 뭐 한두 달째 수술 결과 갖고서 뭐 다 좋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콧방귀도 안 껴요. 쳐다도 안 봐요, 솔직히 말하면. 이유는 저거 6개월 지났을 때, 1년 지났을 때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됐는지 그 모습을 저는 계속 봐오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그 모습을 못 보신 선생님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수술하고 환자를 6개월, 1년 동안 경과를 지켜보는 선생님들이 현실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수술하고 4mm만 해도 충분해, 환자들이 만족했어, 이렇게 학회에서 또 발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조금 부족한 결과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턱 보형물 상담 가니 저는 턱 보형물을 넣을 때 핀을 박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위로 쏠릴 수도 있다고.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턱 윗부분이 앞에 아랫부분 뒤에 이런 식으로 있고 턱의 실제 위치는 아랫부분이다. 근육이 잡아주고 있는 거다. 뭐 대충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당시 들으면서 잘 이해는 못했지만 지금 적어놓고 보니 더 모르겠네요. 근데 원장님은 뭔가 알아채실 것 같아서 적어봅니다. 사실 제가 턱관절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개방교합도 2mm 정도 생긴 케이스입니다. 원래 무턱 보형물을 할 때 핀을 박는 경우가 흔한가요? 그리고 핀을 박으면 뼈 침식이 더 심해질까요? 사실 핀을 박는 거랑 침식이라는 관계가 없고요. 다만 재료에 대한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논문 결과들을 쭉 리뷰를 해보니까 실리콘 보형물이 침식이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 고어텍스, 그 다음에 매드포어, 이런 재료들이 이제 침식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본시멘트 보형물을 주로 쓰고 있는데, 지금 한 8년, 10년 된 환자들을 지켜보면 뼈 침식은 한 1mm가 채 안 되는 경우예요. 대부분 다. 그러면은 뼈 침식은 거의 매드포어 정도나 더 좋은 경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실리콘은 기본적으로 3년, 5년 넘어가면 2mm 정도, 1mm 이상한 침식이 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죠. 그거는 이제 너무 작은 보형물, 낮은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근데 개방교합까지 생길 정도의 심한 무턱이라면 턱 보형물이 만만치 않게 크게 들어갈 텐데, 그게 실리콘이라면 뼈 침식이 꽤나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신중하시라. 그리고 지금 뼈 상태가 개방교합까지 생긴 상태라면 조금 실리콘 보형물 넣는 건 좀 재고해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정확한 거는 한번 내원하셔서 비대면 상담이라도 받으시면 제가 조금 더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혹시 볼처짐이 생겼다고 생각되는 경우 진단비용 내고 원장님한테 6개월 팔로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수술한 병원에서는 한 달차 CT만 찍고 괜찮다고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병원 되게 많죠. 이런 병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실밥 뽑아주고 2주차 때 이제 별일 없으면 오지 마, 이런 병원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고, 저도 저분처럼 한 달 차인 괜찮다가 혹시나 나중에 불려보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걱정되면 그냥 6개월째 그냥 비대면 상담 오세요. 그냥 편하신 시간에 오셔서 보면 되는데, 볼처짐에 대한 얘기를 조금 걱정하신다 그러면은 수술 전에 찍었던 CT랑 사진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저한테 오실 때는 그런 자료 가지고 오시면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6개월째 비대면 상담 신청하시면 제일 편안하게 자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됐는데 지금 찍어봐도 의미 있을까요? 손으로 만졌을 때 옆광대 절골하고 붙인 곳이 요즘 움푹 들어간 것처럼 느껴져서요.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수술하고 어렸을 때 잘 모르고 지내다가 한 6년, 7년 지나서 어느 날 사진 찍었는데 푹 패여 보이고, 그리고 만져봤더니 뼈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오신 이런 케이스들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되시면 CT 찍어보고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불안하시면 그냥 비대면 상담 오셔가지고 그 내용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에 나온 박 원장님 상담 가서 절골법 물어봤는데 그걸 네가 알아서 뭐하게, 환자는 그냥 의사 믿고 수술 결과가 어떻게 된다 하면 그것만 알면 된다고. 저도 과학하는 사람이라서 자세히 알고 수술 받고 싶었는데 저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여기는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뭐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 제가 누구를 뭐라고 하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솔직하게 양쪽 입장을 다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의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워딩이 이건 아니겠죠. 그걸 네가 알아서 뭐하게,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환자는 그냥 의사 믿고 수술 결과 어떻게 된다 하면 그것만 알면 된다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환자분들 중에서 요새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싶어 하시고 공부하려고 하시잖아요. 불안하니까. 또는 이제 의사들이 장난치는 거 속기 싫어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의사 입장도 이해가 되고 환자 입장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은 백그라운드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해드리면, 진료실에서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절골법 어떻게 하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해요. 근데 아니, 딴 데서는 이렇게 한다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이러이러한 거예요. 얘기를 해드려요. 그럼 뭐가 좋아요?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은 저는 이 방법은 이래서 조금 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러면 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뼈가 뭐 이렇고 안면 유지인대가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이렇게 설명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환자분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설명은 길게 했는데 궁금한 것 같아서 막 알려주고 싶어서 막 얘기를 해줬는데 결론은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너는 그 방법, 쟤는 저 방법. 도대체 어느 방법이 좋은 거야? 결국 원위치가 되더라고요.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의사 입장에서는 그 일을 오래 여러 번 겪다 보면은 조금 성가시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박 원장님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근데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니 내가 수술 받는 방법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저는 100% 동감. 그러니까 뭐 그냥 공부하려고 이 병원 저 병원 쇼핑하면서 넌 어떡하니? 이 방법의 장점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는 쇼핑하는 의사들을 그러니까 환자들을 겪으면 의사들 지쳐요. 근데 내가 수술할 환자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 방법으로 오늘 이 환자한테 당신한테 이 방법으로 오늘 이렇게 수술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환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 글 남겨주신 분처럼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애티튜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의사한테 자 나한테 설명 좀 해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꽤 있거든요. 그래 너 방법이 뭔데? 너 뭐가 잘하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떠보듯이 이렇게 쇼핑하는 병원, 그러니까 병원을 10군데 상담 가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약간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근데 그러면 의사들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일즈 하는 느낌으로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살짝 빈정 상하는 경우.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근데 환자 입장에서 내가 수술한다 그러면 어떤 수술 방법으로 수술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쪽 다의 입장을 이해하는 입장이라서 뭐 박 원장이 꼭 나쁘다. 뭐 이 환자분이 꼭 옳다. 그러다. 뭐 이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진짜 환자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받는 수술은 무조건 어떤 방법인지 알고 받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원장님, 광대 수술한 거 몇 년 지나서도 염증이 생길 수 있나요? 지금 이 글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염증 생길 수 있나요? 염증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염증 생기면 축두근까지 아프고 두통 오는 증상 생길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저번에 축두근 보톡스 맞고 2주 뒤부터 광대가 아프기 시작해서요. 근데 이제 이 보톡스 맞고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아이 써마지 맞고도 광대 염증 생길 수 있나요? 써마지랑 염증이랑 조금 거리가 멀고요. 약하게 맞았는데도 제 광대에 플레이트가 많이 박혀 있어서 엄청나게 뜨겁고 많이 아팠거든요.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 써마지 같은 경우는 금속이 있으면 그 안에 열이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한 달이 넘었는데도 그러네요. 자 보면 축두근 보톡스 맞고도 광대가 아프고 아이 써마지 맞고도 광대가 아프고 뭐 이러면 다 염증이라고 생각하고 걱정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피부 속이라 밖에서는 확인이 안 되니까 걱정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컴퓨터나 폰을 오래 보면 양 광대가 스스로 열이 받아서 항상 같은 모양으로 나사 박힌 부분이 빨갛게 두드러기처럼 올라와요. 이건 진짜 역대급인데요. 이거는 제가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환자분 말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컴퓨터나 폰을 오래 보면은 광대가 빨개진다? 이거는 조금 염증이라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죠? 약간 예민하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사 제거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된대서 너무 하기 싫고 그래서 지금 31살인데 40살 돼서 거상하면서 동시에 나사 빼면 그나마 마취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상태로 10년 더 버틸 수 있는 건가요? 뭐 이런 생각 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나사 빼세요. 몸에 안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갖고 있으려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냥 저는 나사 뺄 때 수면 마취예요. 전신 마취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수면 마취로 빼세요. 괜히 이거 달고서 10년 동안 마음고생하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계속 광대, 플레이트, 염증 이런 거 걱정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냥 수면 마취하고 빼세요.
뭐 4년이면은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10년 된 것도 수면 마취로 빼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나사 빼고 사는 게 낫지. 이거 10년 동안 40살에 거상하면서 전신 마취했을 때 한다고 그러면 10년 동안 앞으로 계속 괴로워야 되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광대 나사 갖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냥 나사를 빼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수면 마취를 충분히 뺄 수 있으니까 전신 마취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병원 내원하시면 그냥 빼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유튜브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광대를 상방 고정하게 된다면 또는 재수술로 인하여 뼈가 좀 많이 흡수되어서 상방 고정한 것처럼 광대 볼륨이 45도 눈 옆쪽 부족해서 폐임이 생길 경우, 어찌됐던 뼈가 볼륨이 부족한 경우잖아요. PCL 수술 관련해서 보고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PCL로 재건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인지도 궁금하고 비용 같은 면이나 회복 같은 경우도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재건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수술이라는 걸 할 때. 근데 크게는 이건 제가 학회 같은 데 가서 논문 이렇게 발표할 때 쓰는 용어인데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볼륨을 주기 위해서 재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재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손을 그냥 메꾸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그냥 그림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뼈가 만약에 이렇게 생겨 있는데 워낙에 뼈는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요만큼을 뭔가로 채워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볼륨을 주는 거죠. 그래서 목적 자체가 볼륨어라고 그래가지고 볼륨을 주는 재건이 있어요. 이건 볼륨을 주는 거고요. 또 하나, 만약에 뼈가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결손이 발생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메꿔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인터포지셔널 그라프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사이에 끼워 넣는 수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껴 넣는 연결성을 회복하는 수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볼륨이랑은 조금 다른 거죠, 개념적으로. 또 요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구조적인 그 결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다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그럼 다리가 이렇게 있으려면은 이렇게 기둥이 두 개가 있어야지 이 판이 떨어지지 않고 달려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다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가 무너지겠죠. 얘가 이쪽 방향으로 무너지겠죠. 그래서 요런 다리를 만들어주는 구조물을 세워줘야 되는, 스트럭처를 만들어주는 재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스트럭처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광대가 이렇게 됐어. 볼륨이 짧아지고, 그러면 아치 쪽은 떠 있겠죠? 그러면 부족한 볼륨도 줘야 되지만 구조적인 연결도 해줘야 돼요. 그럼 이거는 단순한 볼륨을 주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재건이 돼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구조적인 재건과 볼륨을 주는 재건은 방향이 다르고 재료 선택이 달라져야 돼요. 볼륨은 그냥 힘을 안 받아도 되고 부피만 유지하면 돼요. 근데 구조를 유지시키려면은 힘을 받아야 되고 걔가 그 형태를 유지하고 버텨줘야 돼요. 그런데 볼륨을 주는 수술에는 PCL도 쓸 수 있고, 뭐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도 쓸 수 있고, 뭐 TCP도 쓸 수 있고, 뭐 본시멘트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구조적인 재건이 필요할 때는 티타늄 제로밖에는 지금 쓸 수가 없고, 뭐 조금 나중에 뭐 발전이 되면은 피크라는 재료는 여기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광대가 이런 식으로 막 여러 번 수술하고 폐임이 생겼고 뭐 떨어져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PCL로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구조적인 그 스트럭처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한번 그거를 뼈 상태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이 광대 재건을 위해서 오시면 환자분 뼈 상태가 이래서
단순히 볼륨만 줄 거면 요런저런 재료를 쓸 수 있고, 만약에 구조적으로 뭐 광대가 너무 들어가 있어서 이걸 빼고 다시 뼈를 연결을 시키고 이러려면 티타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환자들한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의 뼈 상태를 보고 재건을 결정해야 되고 방법, 재료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PCL로 하는 경우는 단순히 볼륨만 줄 경우는 가능은 해요. 그런데 대부분 입안 수술로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PCL 재료가 이렇게 몰캉몰캉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저희가 섞어 넣어야 뼈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입안으로 하기에는 조금 좁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PCL로 광대 재건한 경우는 대부분 두피 절개를 통해서 하게 됐고, 입안으로 한 경우는 한 경우 있어요. 한 번 해봤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부러질까봐 걱정돼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두피 절개를 통해야 된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PCL 사용해서 뼈를 재건한다 그러면은, 아직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린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한 4, 5년 지나면 PCL 다 놓고 뼈가 되건 어쨌든 결판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긴 팔로업이 4년이 넘은 환자가 있어요. 올해 가을 되면 이제 4년, 5년 차 접어드는데, 그 환자도 아직 PCL이 안 녹았어요. 뼈는 생긴 게 눈으로 확인이 되는데, 올 겨울에 와서 CT 찍기로 했거든요. 그럼 그때 CT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4년, 5년 정도 좀 안 된 결과인데 아직도 PCL이 이렇게 있다는 걸 눈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 목적에 따라서, 재건 부위에 따라서 재료 선택이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콧부리 부분, 코 시작 부분에도 원장님께서 하는 방식으로 보형물을 넣어서 높일 수 있나요? 눈썹 쪽 피부를 절개해서 할 수는 있는데 눈썹 쪽 피부를 절개하기가 싫어요. 이게 제 고집인지도 모르겠는데 미용 목적의 수술을 피부 밖에 흉터를 내는 거는 저는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요. 저는 피하고 싶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고집이기도 한데 어쩔 수 없으면 하죠. 어쩔 수 없으면 하는데, 눈썹 피부를 절개를 해서 코를 수술한다, 뭐 가능은 하죠. 근데 그 흉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가능은 하지만 저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집게손가락 지문을 중심으로 10시 방향의 날카로운 가위로 푹 찔렸는데 아문 지 3일 지났는데 손끝이 감각이 없어요. 이거 신경손상일까요? 동상 걸린 것처럼 얼얼해요. 손끝에 집게손가락 지문을 중심으로 10시 방향의 날카로운 가위로 푹 찔렸다. 지금 정도면은 신경손상이 맞고요. 그 정도면은 나으면서 거의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말초신경에서 다친 거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뭐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시간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사실은 저도 제가 칼을 샀거든요. 칼을 왜 샀냐면 주방 칼을 샀어요. 그 영국에서 유명한 가위 만드는 회사인데 갑자기 칼 세트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주방용 칼을 샀거든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는데 칼이 뭐 좋아서지만 칼을 세트를 가방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매대행이 아니라 직구를 해가지고 칼을 샀어요. 근데 그 며칠 전에 왔거든요. 오는데 한 달 걸린 것 같은데. 근데 칼이 너무 예쁜 거야. 그 다마스커스 강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칼 소재를 좋아하거든요. 다마스커스 강을. 근데 다마스커스 강인데 막 종류별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갖고 싶다. 그래서 이제 캠핑장에서 고기 굽고 이럴 때 좀 고기 손질하고 이럴 때 쓸 칼이 좀 필요해서 칼을 알아보다가 그 칼을 세트를 샀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촥 펼쳐보고 이렇게 막 만지다가 손끝을 찔렸어요. 지금 여기 확 찔렸거든요. 진짜 저도 한 3, 4일 됐어요. 근데 여기 만져보면 아직 아프고 얼얼해요. 그래서 키보드 두드릴 때 불편해요. 근데 이렇게 찔렸는데 지금 만져보면 얼얼하고 딱딱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요거 한 1, 2주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 사각턱 절제술과 교근 절제술을 받았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교근이 쥐가 난 것처럼 강하게 수축하고 뭉치고 경련이 나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게 뭐냐면요. 교근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면요. 교근 속에 있는 근육과 신경이 같이 잘리거든요. 근데 근육이 잘리면은요. 근육이 났을 때 지금 경련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이제 저희 의학용어로는 파시큘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결이 5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축해야 돼요. 이렇게 한 번에. 왜 이렇게 되냐면은 신경들이 이렇게 잘 연결이 돼 있어서 야 수축해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신경이 5개가 있어서. 근데 만약에 2-3개가 잘렸어요. 이 신경이 여기로만 가. 그러면은 이렇게 잘린 신경이 한 번에 가지 못하고 신경이 일로 갔다가 열로 전파가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수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에 딱 수축 이완이 아니라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이걸 뭐 파시큘레이션이라고 하고 피브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막 파파파파파 떠는 경우도 있어요. 근육이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이거를 경련이라고 환자분들이 느끼시거든요. 회복하면 대부분 좋아져요. 그러니까 뭐 크게 그게 말썽을 부릴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신경이 잘 살아 들어가고 회복을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수축을 제대로 하는데 이게 또 신경이 지멋대로 자라 들어가서 합선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성은 떨어지는데 이럴 수도 있다. 이럴 수 있다. 정도는 아시면 될 것 같고 원인은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예전 인중 축소 관련 방송하실 때 잠깐 나왔던 VY 플랩 이게 LA라고 VY 어드밴스먼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노블캣 수술 시에 적용하고 있다고 하셔서 수술 방법과 수술 후 어떤 변화를 어느 정도 가져오는지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남겨요. 이 방법이 뭐 사실은 대단한 건 아니고 성형외과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째지 않고요. 찔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절개를 해요. 그러면 꼬맬 때 이렇게 꼬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꼬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얘기냐면 V자로 절개를 해가지고 꼬맬 때 이렇게 꼬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랑 만나서 꼬매지고 얘랑 만나서 꼬매지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길이가 연장이 되잖아요. 길이가. 보통 제가 노블캣 수술하는 환자들한테 기준, 그러니까 인디케이션, 적응증을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인중이 이렇게 들려있는 사람이 좋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사람을 얘를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 길이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입 안쪽에서 VOI 어드밴스먼트 플랩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조금 길이를 연장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그 효과가 입술이 살짝 들려있던 사람이 약간 얇아진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 4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이마 거상을 하게 되면 이마가 불룩해지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마 거상을 하면 이마가 불룩해진다는 건요. 예전에 하던 방식인데 불룩해지는 이유는 여기다가 실을 묶어요. 그리고 여기다 실을 묶어요. 그리고 거상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동그랗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당겨서 올리고 여기다가 실을 묶어서 이렇게 오므려 봐요. 그럼 여기가 동그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마가 불룩해진다는 건데 요새는 실로 이렇게 이마를 거상하는 경우가 좀 드물지 않나요? 보통은 여기서 당겨서 그냥 이렇게 꼬매지 이거를 실로 묶어서 이렇게 꼬매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이게 되게 옛날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마가 볼록하게 만들어지죠. 근데 지방 넣은 것처럼 변하던데 하면 할수록 계속 그렇게 되는지 아니요. 그렇게 하다가 한계가 있죠. 그리고 눈매 교정을 많이 권하는데 이 수술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눈이 똘망똘망해지는 건데 단점은 토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잘 때 눈 뜨고 자는 게 있어요. 너무 눈을 크게 만든 나머지 눈이 안 감기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하고 눈이 불편하고 눈두덩이 두꺼워져서 눈을 너무 크게 뜨면 눈두덩이 두꺼워질 수 있죠. 제가 눈을 이렇게 뜨는데 보세요. 이러고 뜨는데 이렇게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만을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뜨는데 이렇게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가 두꺼워질 수 있겠죠. 눈두덩이. 여기가 두꺼워지는 느낌이 생길 수 있겠죠. 왜냐면 확 뜨니까. 근데 그런 느낌 때문에 이마거상을 한다? 이거는 조금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환자들이 만들어낸 얘기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살짝 풀린 것 같은데 매몰로 다시 찝으면서 눈교 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몰로 찝으면서 눈매 교정한 걸 풀 수 있나?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막 권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트임 복은 쉽게 생각했다가 생각보다 흉이 심한 분들도 많던데 의사의 술기 문제인지 보건 특성상 당연한 건지 환자 살성 문제인지 개인적으로 답을 드리면 살성 70, 60, 70, 그 다음에 의사 술기 문제 20, 30 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술기 문제라기보다는 의사 기술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뭐랄까 환자 살성이 안 좋으신 분들을 좀 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리고 지금 환자분이 본인이 수술을 해본 거가 아니라 누가 그렇다던데 라는 걸로 지금 논리 전개를 조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수술에 대해서 느낀 거를 말하는 거는 참고하고 들어줘야 되는 게 맞고 되게 진중하게 생각하는데 인터넷에 보면은 그냥 생각 없이 느낀 대로 안 해본 거 막 해보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걸러서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어우, 성형 어플 이거 하고 턱 완전 슬림해졌다고 후기 겁나 많이 쓰던데 전 사진은 고개 푹 숙이고 찍고 후 사진은 어플로 찍은 모순 쩌는 사진. 그러니까 이걸 보는 눈은 길러야 된다는 거죠. 가끔가다 환자분들이 그런 거 물어보실 때 있거든요. 연예인 누구 되게 예쁘다. 뭐 얘처럼 해달라 이런 얘기 가끔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 연예인 찾아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네이버 검색해서 이미지 검색하면은 그 연예인들 여러 나오잖아요, 사진. 근데 저는 CF 이런 광고 이미지 사진은 안 봐요. 왜냐면 그건 포샵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반대하는 입장이고, 만약에 정이나 그런 사진을 참고하고 싶고 그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네이버 이미지에서 쫙 보시면 드라마상에서 캡처된 사진이나 지나가다가 도찰된 사진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거고 광고 사진 이런 거는 조금은 가짜죠. 좀 뭐랄까 포샵이 심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성형 어플이나 뭐나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냉철하게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라 보고 싶은 대로 봐지는 거고 보고 싶은 걸 찾아서 보게 되는 거죠. 객관적이 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성형 후기나 성형 후 사진, 전후 사진 이런 것들 조금 비판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조금 기르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악물고 힘쓰는 운동은 몇 개월 차부터 할 수 있을까요? 3개월은 너무 빠르죠. 상황상 체력학원을 다녀야 해서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격투기 선수 있었다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선수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정을 조금 더 빡시게 하고요. 조금 더 신경 써서 엄청나게 고정을 하고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 환자 같은 경우는 그 PT라고 하죠. 그 웨이트 트레이닝? 웨이트 트레이닝을 제가 한 달 반째부터 시켰어요. 그냥 하라고 했어요. 대신에 그거는 CT 찍고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환자 상황에 맞춰서 조금 수술 방법이나 고정 방법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얼마 전 낙상으로 인해 우측 안화골절
광대뼈 골절 진단받고 현재 안면마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원인은 술을 만취 상태까지 먹고 얼굴로 높은 곳에서 낙상하였습니다. 지금도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자살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우측 안면마비는 돌아올지 수술 후 흉터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선생님 조언 듣고 싶습니다. 관련 없는 곳에 답변 남겨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환자분 모습을 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써 있는 거로만 미뤄서 짐작하건대 안화골절이 되고 광대뼈 골절이 됐다. 그러면 이걸 저희가 이제 트라이포드 프랙처라고 보통 얘기해요. 삼각골절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안면마비가 온 거는 조금은 다른 얘기 같아요. 안면마비가 온 거는 이 삼각골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금 상황에서 겉으로 찢어진 흉터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뼈가 부러질 정도면은 겉으로 찢어진 흉터가 보통 안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낙상인 경우는 찰과상 정도는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찢어진 거가 아마도 없을 거예요. 뼈가 부러지면 보통 안 찢어지거든요. 긁히기는 해도. 근데 뼈는 안 부러지고 피부만 찢긴 경우면 그럴 수 있어요. 아, 쪽님이시구나. 그쵸? 그리고 절골이 찰과상만 있고 뼈만 이렇게 부러진 경우라면은 여기만 부딪히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 겉에 흉터 안 남기고 수술 거의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안면마비가 생겼다고 하셨는데 안면마비가 어떤 게 생겼는지 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쪼옥님이 지금 써주신 글 같은데, 왜냐면 안면신경은 귀 밑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찰과상이 있고 부딪힌 데가 여기거든요. 그럼 이 신경이 잘리거나 다칠 수 있는 거는 이마로 가는 신경밖에는 없어요. 마비가 걱정돼서 선생님께 말씀드리니 그 마비는 이미 다칠 때부터 나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결정되어 있다. 신경외과 협정 요청하니 신경외과랑 상관없는 마비라고 하셨습니다. 오른쪽 눈썹 밑으로 오른쪽 윗입술까지. 이거는 안면마비가 아니에요. 감각 이상이에요. 인프라 오비탈 러브 나간 거거든요. 삼각골절에서는 대부분 나가요. 근데 이게 끊어졌는지 아닌지는 말씀하신 대로 수술할 때 결정돼요. 그러니까 다칠 때 결정돼요. 근데 삼각골절 된 경우에는 무조건 지금 말씀하신 증상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워낙에 뼈가 부러질 때 안화 및 신경 그 구멍 라인 따라서 부러지거든요. 여기서 부러지고 여기서 부러지고 여기서 부러지고. 그래서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요거를 이미지를 한번 찾아서 드릴게요. 보통 이게 이제 삼각골절이라고 가장 많은 거예요. 흔한 거고 많은 거예요. 부딪히면 깨지는 그냥 대표적인 절골인데 너무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요게 조금 괜찮아 보이네요. 요거 그냥 한번 같이 보죠. 지금 이게 제가 그 구글에서 찾은 그냥 이미지인데요. 보통 부러지면 이렇게 부러져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이걸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세 가지 라인에서 부러진다 해서 삼각골절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부러질 때 딱 안화 및 신경 여기 구멍 있죠. 여기 구멍 있는 라인으로 부러져요. 그래서 요 신경이 뼈가 부러지면서 찢어졌는지 끊어졌는지는 몰라요. 근데 수술 잘 해놓고서 기다리면 살아나는 경우가 저는 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본 환자가 삼각골절이에요. 뭐 응급실에 뭐 환자 왔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뭐 부딪히고 맞고 뭐 이래서 부러지잖아요. 근데 다 삼각골절이에요. 근데 신경이 안 돌아오는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명, 뭐 한 달에 한 서너 명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학에 있던 6년 동안 제가 본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끊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없다고도 말 못해요. 그러니까 신경이 그렇게 뼈가 부러지면서 끊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지금 다치고 나서 부어있고 뼈가 틀어지고 주변으로 피고이고 이러면서 그 신경이 지금 일시적으로 바보가 된 거지, 이건 안면마비가 아니라 감각신경 손상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나미 신경이 끊어졌다고 해서 여기 입술 감각 같은 거 있죠. 그러면 다른 데서 주변에서 좀 자라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무조건 좋아져요. 지금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찰과상만 있는 정도면 정말 행운이신 거고요. 입안절골하고 뭐 조금 뭐 눈밑절골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하면은 그 흉터 거의 안 보이게 뼈는 다 맞출 수 있고요. 그렇게 수술하고 나서 정말 잘 회복하면 신경 말짱하게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자살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자살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난 이걸 보면서 정말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막 찢어지고 막 이렇게 막 피부가 덜렁덜렁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응급실에서 본 경우는요, 공사판에서 철근이 이렇게 그 시멘트 그 콘크리트 쳐놓고서 이렇게 철근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근데 발을 헛디디셔서 거기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넘어지신 거예요. 넘어졌는데 철근이 여기를 뚫고 입안을 통과해서 광대뼈를 부시고 이 옆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여기서 철근을 이렇게 달고 오신 거예요. 전 그 환자분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근데 우린 그 환자분 응급실에서 보고서 사람들이 다 기겁을 했어요. 무슨 영화 같잖아. 여기서 철근을 이렇게 받고 나왔으니까. 근데 정말 이분이 기적적으로 진짜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철근이 눈을 피했어요, 일단. 그래서 눈이 실명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뇌를 뚫고 갔으면 그냥 즉사거든요. 근데 다행히 광대뼈 부시고 밖으로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이분 수술방에서 그 철근 빼고 다 뼈 수술하고 다 물로 씻고 다 찢어진 데 꼬매고 안에 입안에 막 이거 다 이렇게 하고서 굉장히 오랜 시간 수술을 했거든요. 나중에 한 2년 지나서 그분 봤어요. 흉터도 거의 안 보이고요. 뭐 마비 온 거 하나도 없고요. 너무 멀쩡하게 오셨어요. 진짜 하늘이 도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쪼옥님, 이런 거 갖고 자살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뭐 술 먹고 그럴 수도 있고 욱해가지고 싸워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별별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충분히 좋아질 거고 아마 수술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고생 안 하시고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몸을 잘 만들어 놨다니까요. 의사들이 개발세발 대충 수술해놔도 잘 낫게 해놨어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 시간이 뭐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6개월, 1년 이렇게 길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예요. 대신에 이런 말 절대 입에 담지 마세요. 내색도 하지 마세요. 정말로. 부모님한테 또는 주변인들한테 절대 입에 담지 마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 후회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내가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세요. 기운 내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놨다니까요. 저는 의사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저분이 살까? 이랬던 분이 나중에 쌀까 많이 지고 오시고 그러세요. 정말 농담 아니에요. 알았죠? 화이팅입니다. 수술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소식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볼 뭉침은 그저 시간에 맡겨서 1년 정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까요? 이런저런 시술들 의미 없다고 하셨는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 시술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사라지긴 하는 건 확실한 거겠죠. 수술하고 이렇게 볼록한 건 무조건 사라져요. 이렇게 볼록한 거는 무조건 사라지는데 요거를 좋게 하겠다고 뭐 이것저것 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건강하게 운동하세요. 산책하고 체중 관리하시고 그런 게 중요하지 뭐 병원에 누워서 주사 맞고 레이저하고 이런 거보다 저는 그게 훨씬 좋다고 봐요. 다이어트 하시고 건강한 식사하시고 움직이고 산책하고 이러는 게 저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턱이 찢어진 적이 있어서 꼬맨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생기나요? 찢어지면서 근육이 다치면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보긴 봤거든요. 턱이 꽝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턱이 찐 경우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 근육이 찢어져서 생기는 경우, 연부 조직이 다쳐서 그런 경우, 뭐 그런 경우도 다 있을 수 있어요. 있긴 하지만 꼭 넘어져서 다친다고 무조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은 안 돼요. 원장님, 제가 과거에 왼쪽 광대를 계속 손으로 자극하고 들어가라고 망치로도 치고 광대를 망치로 쳤다고요? 어느 순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멈췄거든요. 진즉에 멈추셨어야죠. 그래서 그런지 왼쪽 눈밑이 조이고 당기는 불편감이 생기고 광대 부위가 뭉치고 뭔가 이물감이 드는 불편감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안 건든 건 2년 정도 되었는데 통증 빈도수는 예전보다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가끔 살만하다 싶을 정도가 되고 또 어느 날은 다시 불편감이 오는데요. 이게 낫는 과정일까요? 흉살이랑 눈밑이랑 광대에 잡힌 건가요? 맞거든요. 뭐 흉살이 생겼던 거고요. 근데 이 흉살이라는 게 피부도 다치고 피부 밑에 있는 연부 조직도 다치고 뼈도 다치고 골막도 다쳐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조금은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손 안 대고 기다리니까 좋아지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망치로 두들기고 누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경락받는 거 얼굴 자가지라고 경락받는다고 광대뼈 누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그거 좀 반대하거든요. 그렇게 꽉꽉 눌러가지고 피부만 상하고 여기 까져서 까매진 분 막 이렇게 막 군살 생겨서 막 발바닥살처럼 막 각질 일어나시는 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세요. 뭐하라고 이렇게 얼굴에 망치를 두드린다고 그게 되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소림사 권법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거 뭐 돌에다가 이렇게 주먹 치고 이런 거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시간을 2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겠지만 내비두면 좋아지는 건데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어쨌든 지금도 좋아지고 있잖아요. 빈도수도 줄고 명심하시기 바래요.